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6월 28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0.84%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14% 하락했습니다. 오늘 이제 증시 분위기가 상승을 갈지 하락을 할지 끝까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또 이제 반등을 시켜주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보합 수준이었지만 코스피는 1% 가까이 반등을 해주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어제도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고 금요일에도 반등을 좀 큰 폭으로 했었고요. 지금 이제 확실히 좀 저가 매수에 대한 유입이 들어오는 듯 하지만 주가는 이제 그렇게 움직이지만 뭔가 수급 자체는 아직까지 뭔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하지만 주가 자체는 좀 이제 하락세를 어느 정도 멈추는 듯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크게 움직임 없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좀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하루 가지고 또 판단하기 어려우니 좀 더 볼 필요는 있겠다. 하지만 최근 이 3일 동안 움직임을 보았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을 멈추는 듯한 양봉 세계가 지금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5일선은 이제 받쳐주면서 지금 위로 조금 반등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내려갔던 그 하락폰에 대해서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전에 급하게 내렸던 그 구간을 보았을 때도 어느 정도 반등을 했던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금 이 추세로 계속 올라간다라고 판단하기도 어렵고, 바로 이제 쌍바닥을 무조건 찍으러 간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의 과거 데이터를 보았을 때는 이런 움직임이 좀 유사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횡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하락에 대한 이유는 분명히 반영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이렇게 해가지고 급격한 금리 인상에 대한 경기 침체까지 이제 다 예상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움직임을 어느 정도 이제 끝내고 이제 본인들이 판단하기에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빠졌다, 이제는 좀 매입을 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구간이 왔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좀 반등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러고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악재에 대한 반영들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악재들이 근본적으로 이제 해결되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등이 있더라도 다시 내려갈 명분은 충분히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박스권 안에 갇혀서 진행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포스럽게 빠지던 그런 이제 시장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상황에서 좀 더 증시를 떨어뜨릴 만한 그런 악재라고 한다면 이제 3차 세계대전, 요새 러시아가 정말 좀 미친 듯이 휘젓고 다니는데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이제 주식은 그냥 끝이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가 잠잠하게 이제 좀 감소하는 축으로 가다가 재유행을 한다든지, 이번에 이제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가을 겨울이 왔을 때 어떤 상황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래서 이제 경기가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급격하게 올려놨는데 그 시장의 이제 유동성이 빠지면서 그런 것 때문에 침체가 왔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이런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 또다시 유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침체 플러스 침체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부랴부랴 이런 상태에서는 금리를 갑자기 또 인하를 하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코로나와 같은 이런 질병이 또다시 유행을 한다면 이런 시장에 대한 대응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 시장을 움직이는 그런 정부 차원에서도 정책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점점 이제 신뢰를 잃어가겠죠. 그래서 점점 이제 시장이 카오스 상태로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런 이 요인이 있다. 지금은 우리는 한번 겪어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라고 한다면 이제 요거는 이제 러시아발 3차 대전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중국이 이제 움직였을 때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갑자기 침공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미국과 이제 굉장히 패권 싸움을 지금 눈치를 또 보면서 하고 있긴 한데,
어떻게 될지. 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요새 협력을 긴밀하게 좀 하고 있는 듯 하죠. 그래서 세계가 지금 또 뭔가 패권 싸움에 또 분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서방, 미국, 그다음에 러시아, 중국 이 축으로 해가지고 또 옛날에 그 2차 대전 때와 좀 비슷한 양상으로 지금 세계가 분열이 되기 시작했고, 어, 자,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진짜 까딱하면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네, 러시아가 움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변수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사실 뭐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하고 앞으로 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투자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네, 그래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지금 있는 돈으로 그냥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방향이겠지만, 근데 우리는 이런 일들이 네,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하게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시장 자체를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받아들이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르고 내리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시장에 대해서는 분명히 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래서 다 같이 죽자하고 막 경제를 박살내고 진짜 뭐 핵전쟁 일으키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이득이 되는 구간이 있을 때 그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고 그런 판단을 내리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그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잃는 것이 있더라도 얻는 것이 크다면 그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아마 그런 셈법으로 네, 우크라이나를 나를 친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정말 이제 지구멍에 몰린다면 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아무튼 뭐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로 이득을 보기 위해서 움직인다면 이런 주식 시장도 결국에는 끝까지 내려가지는 않을 거고 바닥을 잡고 다시 올라가는 구간이 분명히 올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를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뭐 서론이 좀 길었는데 일단 뭐 수급 자체는 외국인 투자자 오늘도 조금 빠져나갔지만 최근에 뭐 한 3일 정도는 크게 나가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에 대한 매도세를 줄여가는데 네, 이대로 계속 멈출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또 매도를 이어가는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동안 이제 잘 버티고 있다가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은 좀 크게 빠졌는데 사실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는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패턴을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뭐 차분하게 지켜보는 것이 맞다. 그래서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지금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고 일단 바닥 라인은 서서히 좀 잡혀가는 듯한 모습이다. 그래서 그런 박스권, 아까 말씀드린 그 박스권이 지켜지는지, 만약에 박스권이 아니더라도 뭐 V자로 올라가든 횡보를 하든 뭐 둘 중 하나겠지만 사실 저는 횡보를 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만약에 횡보를 한다면 이런 지지 라인을 다시 한번 형성을 하고 요 이 박스권을 형성한 다음 이평선들이 모이는 지점, 그죠? 수렴 구간에서 다시 치고 나가 주는지, 그런 글로벌 상황들이 만들어지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파월 시장이 이제 생각보다 이제 금리를 덜 올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좀 풍겨가지고 뭐 최근에 또 증시가 좀 반등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없습니다. 지금 이러한 시장에서는 정답은 없고 시장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장이 정말 악몽일 수도 있고, 혹은 이 시장이 정말 웬만해서 찾아오지 않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 정도 보고 채권 시장 선물부터 보겠습니다. 뭐 오늘은 유럽 증시, 그 다음에 뭐 미국 증시 다 반등을 하고 있고요. 뭐 1% 조금 아래로 네, 반등을 좀 하고 있고, 뭐 시장 끝날 때까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채권 시장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3.24%입니다. 그래서 또 어제 대비해서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시장은 아직까지는 뭐 차분하게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하나 안 본 게 이제 환율 시장인데, 환율이 이제 좀 내렸죠. 다행히 원달러가 네, 조금 어제 많이 내리면서 1288원, 오늘은 조금 올랐네요. 근데 1288원 정도인데 여기서 이제 라인이 더 내려가는지, 그죠? 상승 추세 라인이 깨지는지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국제금리 시장이나 환율 시장이나 이렇게 좀 안정화가 된다면 이런 위험 자산 시장에는 급하게 내렸던 만큼 또 급하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차분히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네, 증시 리뷰 마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550원 상승해서 3% 상승했고요. 18,75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도 상승을 했고요. 장 초반에 이제 19,000원까지 치고 나갔다가 뭐 조금 밀리다가 장 후반에 다시 올라가면서 뭐 상승 마무리를 했습니다. 최근에 확실히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좋게 전환이 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확실히 좀 올라가는 분위기고요. 이 시간의 거래량도 평소보다 조금 많은 편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어제보단 조금 줄어드는 것 같은데 그래도 18,800원 정도로 또 상승을 해서 진행이 되었고요. 1거래량도 지금 이 수급이 이제 1600만 주 한번 터지고 나서 그 다음 날에는 확 줄었다가 지금 이제 이틀 정도 해가지고 800만 주 이상씩 좀 유지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뭐 800만 주가 아직까지는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점진적으로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계속 이제 치고 나간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다시 거래량이 죽으면서 또 이제 조정이 들어간다면 뭐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다, 뭐 그런 패턴일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상승 자체가 이 3일 연속 올라간 그 상승 자체가 이 증시에 대한 분위기 반전으로 인해서 다 같이 올라간 거고요. 코스피에 대한 그런 대형 종목들은 웬만해서 이제 다 올라갔죠. 그 중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이 반등 폭이 조금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에 대비해서. 그래서 지금 4일 연속 해가지고 상승을 하였고요. 뭐 해가지고 한 2,700원 정도가 상승을 했네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단기간에 또 빠르게 반등을 해주었고요. 이 저점 대비해서는 거의 뭐 15% 정도 상승을 한 거죠. 15%에서 뭐 한 17%까지도 뭐 상승을 한 것 같네요. 그래서 상당히 빠르게 반등을 해주었고요. 결국에는 이제 시장이 반등을 하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이다. 그래서 시장이 내려갈 때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크게 우리가 우려를, 뭐 당연히 우려가 들겠지만 시장이 어디까지 빠지는지 뭐 정확하게 알기도 어렵고 좀 이제 걱정스럽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런 상황을 보신다면 시장이 반등을 한다면 결국에는 올라가게 되어 있고, 그죠? 이게 종목이 나빠서 떨어졌다기보다는 증시가 그냥 다 같이 빠지면서 기계적으로 쏟아지는 그런 매도에 의해서 큰 거래량도 아니고 적은 거래량으로 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금방금방 올린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주요하게 이 매물이 많이 쌓여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구간은 요 정도입니다. 큰 박스권에서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 그 구간이고, 이 구간을 뚫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거래량이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이때도 이제 그 정도 거래량으로 겨우겨우 이제 뚫어 나갔던 것을 또 이제 힘이 빠지면서 점점 내려오긴 했지만, 다시 한번 요 정도 구간을 뚫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거래량이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적은 거래량으로 훅 올라가죠. 주가가. 그 이유가 이제 적은 거래량으로 뚝뚝 떨어졌었기 때문에 지금 뭐 딱히 지금 가격대에서 매도할 세력도 크게 없고, 그 매도했던 세력이 그대로 매수세로 전환을 한다면 또 이렇게 금방금방 올라간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생각보다 깊었던 골이 지금 빠르게 좀 반등을 해가지고 가격대가 많이 상승을 했고요. 지금 그림상으로는 이제 고점 2번 찍고 저점 2번 찍고 좀 올라가는 뭐 그런 그림이 좀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흐름이 어떻게 될지, 사실 저는 뭐 종목에 대한 문제보다도 증시에 대한 문제가 좀 더 크다라고, 영향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순전히 이 흐름 자체가 증시에 대한 움직임과 거의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증시가 또 내린다면 또 이런 상승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또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가 좋아할 때는 아니다. 그래서 증시가 좀 좋은 방향으로 확실히 턴어라운드를 할 때까지는 차분히 한번 지켜보거나, 아니면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정말 이제 시장 수급이 엄청나게 쏠리면서 우리가 바라던 그런 거래량이 막 이렇게 뭐 2천만 주, 3천만 주 터지면서 증시와 완전 반대 방향으로 가는 이런 큰 양봉이 나온다면 그런 날이 오면 정말 좋겠지만 조금 이제 가능성이 떨어지는 부분이긴 하지만
요런 가능성이 있다면 당연히 이제 걱정이 없겠죠. 근데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갈지는 모르기 때문에 차분히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런 구간, 그죠? 16,000원 구간은 앞으로 다시 올지 안 올지 사실 알 수 없습니다. 확신할 수 없고요. 다시 올 수도 있죠. 네, 이렇게 쌍바닥거리는 형태로 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요 구간에서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두 번 다시 안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다른 뭐 방송이나 뭐 그런 데서는 11,000원까지도 떨어진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구간은 사실 지금 뭐 최근 몇 년간은 거의 아예 오질 않았죠. 네, 그래서 10,000원 초반대까지는 저는 너무 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월봉 분석으로 인해서 차트 선긋기를 하는 것은 저는 지금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분명히 이제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네, 그런 요인을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월봉이 완전히 찌그러졌을 때도 굉장히 침착하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결국은 이런 식으로 반등하는 구간이 분명히 오게 되어 있고, 뭐 지금 반등했다고 해서 바로 계속 반등한다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다시 찌그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냥 주가에 뭔가 둔감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하루하루에 대해서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목표한 가격, 네, 여러분들이 뭐 목표한 가격이 개인적으로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3만원 이상입니다. 3만원 이상으로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파동 한 번 더를 타보겠다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그럼 그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한 거고요. 이때까지 그동안 이제 뭔가 뜬구름 잡기식 어떤 기대감만으로 올라가던 주가들이 이제는 하나둘씩 현실화가 되면서,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될 때가 되어 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3차 상승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세계에 대한 분위기, 증시 분위기가 사실 이렇게 될 거라고 저희가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예상을 못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빠질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고, 네, 사실 뭐 저도 매일매일 분석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을 예상하지 못해서 좀 송구스럽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시장에 대한 하락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감히 예상하기가 어렵고요. 아주 크게, 그죠? 아주 큰 사이클로 시장을 분석한다면 이제 한번 올랐으니 분명히 떨어질 것이다. 근데 지금 당장 떨어진다, 언제 떨어진다, 정확하게 시기를 잡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그 떨어지는 트렌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점 부근, 뭐 어깨 부근에서 사서 무릎 부근에서 사서 어깨 부근에서 팔아라,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게 이제 딱 드라마틱하게 그 포인트를 잡기는 어렵지만, 그것을 이제 트렌디하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그 트렌드죠. 트렌디하게 이 중심선 기준으로 아래쪽에 위치하는 부분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죠? 평소에 계속 유지하던 그 트렌드를 깨고 뭐 이렇게 쭉쭉 떨어진다면 사실 뭐 우리가 분석할 가치가 없지만, 계속 그 어느 정도의 틀을 유지를 하면서 이 트렌디하게 움직여주는 이 종목들은 사실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면 대응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말 이제 이렇게 이상적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다른 종목들 보시면 이렇게 잘 안 나옵니다. 네, 이게 정말 이제 세력이 만들어서 이렇게 나온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공교롭게도 좋은 소식들이 나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어느 정도 세력도 관여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뭔가 인위적인 차트가 만들어져 있죠, 확실히. 그래서 이렇게 또 차트적인 분석도 제가 좀 진행하는 거지만, 그걸 또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되고요. 네, 그렇게 차트만 보다 보면 또 이렇게 아래꼬리 쭉 떨어졌을 때 그냥 멘탈이 바사삭, 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기보다는 이제 좀 트렌디하게 좀 크게 한번 바라보자라고 계속 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트렌디하게 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길게 봐야 되고, 그게 길게 보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근본적인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에 대한 트렌드를 계속 분석하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산업이 방향이 정해지면 기업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고요.
기업들이 따라온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 이제 돈이 모인다는 겁니다. 각 정책 각국의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업들이 이제 돈 되는 곳이구나 하고 냄새를 맡고 막 투자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분야에 쏠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돈이 몰리고 기업이 몰리다 보면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산업이 성장하게 되어 있고요. 그럼 과연 이 산업이 정말 이제 이렇게 성장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은 제가 계속 알려드렸습니다. 네, 지금도 분위기가 그렇고요. 그래서 뭐 계속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중간에 또 이렇게 또 중간 트렌디한 얘기를 하면서 또 얘기가 길어졌는데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다면 한번 날 잡고 따로 이제 차트 분석 없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급 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 오늘 16만 8천 주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33만 주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기관 투자자 중에는 금융 투자 10만 주 매도했고요. 보험, 투신, 연기금 투자자 또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반등의 주역은 보험, 투신, 연기금이 포함된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붙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기관 투자자가 확실히 수급이 붙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동안 좀 상승하는 트렌드를 보였다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보시면은 어떤 기관 투자자에 대한 매수세가 급격하게 붙었을 때, 사실 뭐 이때 외국인 투자자도 붙긴 했지만 기관 투자자가 매도를 하면은 떨어지는 경향이 상당히 강했더라, 그죠? 그래서 그런 트렌드가 어느 정도 보였었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게 좀 크게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고, 매수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 올라가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확실히 주 세력은 아무래도 이 주가를 좀 크게 올리는 세력은 기관 투자자에 가깝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이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 매도는 사실 지금 제가 보았을 때는 그 신주 상장에 대한 또 그런 이해관계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매도가 많아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매도 잔고도 급격하게 증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공매도 잔고가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이렇게 매도 포지션으로 잡고 주가를 계속 뭐 끌어내리진 않지만 계속 이제 주식을 던지는 세력이 딱 있죠. 여기 두 세력이 있는데요. 이전에도 딱 그랬습니다. 1WR도 그렇고 유상증자 신주 상장 때도 그렇고요. 두 세력이 모두 좀 매도를 계속하면서 공매도 잔고를 늘려가는 그런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매도 잔고가 결국에는 신주가 상장되었을 때 교환이 되면서 좀 이제 상환이 되는 그런 움직임을 많이 보였고요. 이번에도 또 그런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다라는 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6월 30일이면 거래가 끝나는 날이고요. 7월 3일까지가 마지막 상환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7월 4일에는 상장 폐지가 됩니다. 완전히. 그래서 정말 이제 빵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EWR을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참고를 하셔서 7월 3일 적어도 7월 3일 전에는 좀 이제 상환을 진행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급도 일단 연기금 투자자 계속 매수해주는 거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더 지켜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 매도 물량을 보았는데 지금 보시면은 공매도 잔고가 또 이제 늘었습니다. 1800만 주까지 지금 늘어나 있는 상태고요. 어제도 1700만 주까지 꽤나 이제 많이 늘었죠. 그래서 최근 이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했던 그 물량이 막 쏟아지던 그 구간 동안 공매도 잔고가 상당히 이제 많이 늘었고요.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금융 투자발 또 공매도 잔고가 이렇게 쌓여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1공매도 거래량도 확실히 이전보다는 많이 늘어나 있는 모습이죠. 이때가 훨씬 크고요. 그래서 활발하게 지금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고 공매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그 기간은 6월 30일 정도, 이때 정도까지라고 본다면 신주 상장이 이제 7월 말까지 있긴 하지만, 그랬다고 한다면 사실 뭐 크게 더 이상 늘어날 물량은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1000만 주 시작해서 지금 1800만 주까지 꽤나 이제 늘어나 있는 상태이라서 뭐 공격적으로 더 늘어나기보다는 이 정도로 거의 유지를 하면서 지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신주 상장이 이제 될 수 있는 것이 아마 560만 주, 한 600만 주 정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죠. 네, 그래서 뭐 더 이상 크게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한번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EWR이 모두 상장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자, 근데 국매도 잔고가 저렇게 활발하게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제 주가는 좀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특이한 점은 융자 거래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차 잔고를 보게 됐을 때도 대차 잔고도 최근에 이제 활발하게 좀 거래가 되고 있다. 그리고 체결량이 최근에 또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3,500만 주까지 오늘 이제 또 체결량이 많아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차 잔고도 늘어나고 있고, 공매도 잔고도 좀 늘어나고 있고, 융자 거래도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확실히 뭔가 그 신주 상장이 다가올 때마다 또 저런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뭐 일단은 신주 상장이 끝날 때까지는 한번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뭐 일단 모니터링 계속 하면서 네,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종목 상세, 외국인 추정이 35만 주 매도, 당일이 35만 주, 뭐 그대로죠. 전일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오늘은 또 매도를 했고요.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가 좀 합계를 했을 때 꽤나 이제 많은 물량을 또 이 한 4일 정도에 매도를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지분 자체는 뭐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9.67%, 그래서 9점 후반대 혹은 9점 중반대에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그런 신주 상장에 대한 이벤트가 끝났을 때는 다시 외국인 투자자가 좀 정상적인 매매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가 빠져나가는데 공매도 잔고가 늘어남에도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기관 투자자에 대한 매수세가 있었기 때문이고요. 물량은 많지 않았지만 확실히 이제 주가를 좀 끌어올리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중에 하나의 이유는 증시에 대한 이유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차분히 더 지켜보자라는 결론이고요.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차트, 뭐 공매도 대차 잔고까지 다 보았습니다. 자, 이제는 뉴스 좀 보면서 네,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소식부터 전해드릴까요? 먼저 이거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멘스죠, 지멘스. 네, 그래서 해상풍력의 이제 터빈 쪽에 1위 기업과 이제 그런 협력을 진행을 한다라고 MOU 체결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근데 이제 그 해상풍력 시장이 지금 3,500조까지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아니고 전 세계 시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큰 금액이죠. 그래서 2050년에는 1,000기가급까지 네, 성장을 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금액으로 따지면 2조 7,500억 달러인데 하나로는 이제 3,500조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하고요. 하지만 이제 국내 풍력 기업들이 사실 해외 대비해서 기술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풍력 터빈도 풍력 발전도 이 터빈 기술이 있고, 그다음 밑에 뭐 하부 구조물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 본다면 터빈 쪽이죠. 그래서 해상 풍력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터빈 시장인데, 그죠? 사실 터빈이 핵심인데, 그 터빈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8메가와트까지 개발은 했지만 아직까지 이제 상용화 검증을 진행 중이고, 아직 이제 상용화가 되지 않은 것이죠, 완전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국내 내수 시장에 들어갈 계획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기술이 네, 확실히 이제 그 해외 기업 대비해서는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있죠. 근데 이번에 이제 그거를 지멘스와 협력을 하면서, 지멘스 가매사와 협력을 하면서 초대형 해상 풍력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기술 협력을 추진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의미하는 것이 앞으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저 지멘스를 끼고 네, 이제 해상 풍력 국내외 시장에서 이 확대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지멘스가 기술 1인데 왜 굳이 2인자인 뭐 두산 에너빌리티와 협력을 하나,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본다면 이제 우리나라 내수 시장에서 지멘스가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이제 밀어주는 터빈 업체죠, 두산 에너빌리티. 그래서 국산화품을
넣기 위해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유력한데 그런 이제 국내 시장을 노리기 위해서는 또 어느 정도 협력 관계가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아니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이제 기술력이 이제 지멘스에 도움이 될 만한 뭐 그런 기술력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네, 제조 입장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밀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3,500조 시장 오히려 이제 원전 시장보다 더 큰 시장이 될 수도 있고요. 해상풍력도 확실히 앞으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 큰 매출을 네, 안겨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원전 테마 네, ETF가 이제 상장됩니다. 오늘 이제 28일에 상장이 되었죠. 그래서 글로벌 대장장이 액티브 상장지수 펀드 ETF가 이제 원전 관련해서 테마 두 개가 지금 상장이 되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국내 최초 원전 테마 ETF라고 해서 킨덱스 원자력 테마 딥서치 한국 투자 신탁 운용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안 알려드렸는데 NH 아문디 네, 자산운용 해가지고 하나로 원자력 실렉트 해가지고 또 이렇게 원자력 테마가 두 개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투자 운용사가 두 개씩이나 이렇게 원자력 테마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이제 그 투자에 대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이제 밀어준다라고 보았을 때 ETF를 만들 만한 그런 소재다라고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ETF가 나온다라는 것은 이제 추종 지표죠. 네. 그래서 ETF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주가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원자력 종목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증시가 반등해서 좀 오르기도 했지만 타 종목 대비해서 좀 상승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특히 한전기술과 같은 이런 종목, 한전기술도 저기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반등폭이 컸기 때문에 지금 이제 ETF에 대한 관련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특히 이제 기관 투자자가 많이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향이 지금 확실히 보이는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도 아니고 이제 두 개가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네, 원전이 점점 이제 이슈화가 되고 있고 증시 분위기만 좀 안정화가 된다면 확실히 많은 돈이 이 원전 관련 종목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시장 발판은 만들어졌고 기업에 대한 재무 개선도 진행이 되었고 이제 투자에 대한 그런 기술 개발도 진행이 되었고 그죠? 뭐 그런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한 상황이고 그럼 이제 판을 깔아놨으니 이제 소식이 들려와야겠죠. 그래서 직접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나서가지고 원전 세일즈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나토 모임에 지금 한국이 포함이 되었죠. 그래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참석을 하게 되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가서 직접 그 원전 세일즈에 나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주목된 나라는 모두에게 뭐 당연히 얘기를 하겠지만 그중 하나로 탁 집어진 것이 체코입니다. 그래서 체코와의 양자 회담에서 원전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체코 원전은 이전부터 우리나라가 공을 좀 많이 들여왔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착공 시기가 2029년이기 때문에 사실 좀 멀다면 멀 수 있습니다. 근데 2023년 네, 그 정도에는 이제 입찰을 진행하고 최종 입찰자가 선정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빠르면 이제 22년 하반기에도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 뭐 현실성 있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체코도 상당히 강조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폴란드죠. 폴란드 원전이 오히려 이제 착공일이 빠릅니다. 체코보다. 그래서 미국과의 이제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을 생각을 했을 때 폴란드 시장도 상당히 이제 우리가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네. 특히 저렇게 많은 수의 원전을 지을 때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이제 우리는 비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그 다음에 프랑스, 그 다음에 미국이 있는데 우리나라 제조 기술이 뛰어나가지고 프랑스와 미국 대비해서 이 원전 하나를 지냈는데 가격이 엄청나게 네, 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400메가와트급을 하나에 5조씩 네, 지을 수 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하나에 10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총 6개를 짓는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30조에 지을 수 있는 것이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60조에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뭐 반값이라고 해서 뭐 50%라고 해서 감이 안 왔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조 단위로 따지고 보니 50%라고 하더라도 지금 30조가 차이 나는, 무려 30조가 차이 나는 그런 수준이고요. 이 가격만 본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를 당연히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6개라고 한다면, 그죠? 그래서 저는 상당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술력이 그러면 입증이 되어야겠죠. 최근에 이제 프랑스 쪽에서 오히려 이제 노후화된 그런 원전에 대해서 문제가 자꾸 발생하고 있어서 그 원전을 제대로 가동을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새로운 완공되는 그런 원전들이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했고, 네, 1400메가와트급만 지금 4개가 완공될 예정이고요. 2개는 지금 신한울 3, 4호기는 지을 예정이고, 그 다음에 UAE 이제 4개 중에 세 번째가 이제 거의 이제 출력을 이제 넣으려고 하고 있죠. 그다음에 마지막도 이제 완공을 잘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인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가지고 지금 네, 당연히 저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이고, 거기에 미국과 협력을 한다라고 해서 원천 기술까지 우리가 제공을 받는다. 그러면 저는 뭐 프랑스보다 우리나라가 당연히 수주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중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가 좀 강국이라고 인정받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원전 외에도 지금 국방력, 그죠? 그 방산 쪽이죠. 방산 쪽을 많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지금 어떤 상황이죠? 바로 옆에 우크라이나가 있습니다. 폴란드, 우크라이나 국경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뭐 미사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뭐 자주포라든지 그런 것들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죠, 분명히.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원전과 같이 원전 세일즈를 하면서 부가적으로 또 판매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전략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헝가리 쪽에 그런 쪽에 이제 2차 전지 단지가 많기 때문에, 동유럽 쪽이죠. 폴란드도 아마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전기 자동차 포함해서 좀 그런 식으로 세일즈도 가능하고요. 반도체도 그렇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종합적으로 종합 세트로 약간 세일즈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UAE에 대한 원전에 대한 가격 하나당 5조였고 4개 해서 20조에 들어갔는데, 그걸 이제 납기 안에 다 완공을 하고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거의 기적에 가까운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유리한 상황이 계속 만들어질 것 같고, 시장에서도 분명히 제가 분석한 이런 데이터들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네. 대중들에게 막 오픈이 뭐 됐는지 모르겠지만 본인들의 막 분석을 했을 때는 다 그렇게 이미 분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분명히 2023년, 2024년 이렇게 이제 줄줄이 터져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이런 주가에 대해서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저는 지금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뭐 굳이 내려간다고 해서 매도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지금 보시면 3일 동안 올라간 거 보십시오. 결국에는 그렇게 손절을 했다면 다시 매수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급하게 올라갈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증시가 저렇게 반등할 거라고, 그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코스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3일 동안 저렇게 올라갈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 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그렇게 갈대처럼 흔들흔들거리면서 투자하기보다는 무겁게 투자하는 것이 저는 아주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방향을 잡고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가 더 있는데 요거는 이제 남겨놨다가 내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핵 연료 처리 관련해서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기술이 또 있어서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내일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내일 뭐 시장 분위기가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뭐 일단 더 차분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